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로기준법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333페이지 제7절 여성과 연소자 보겠습니다. 자, 연소자의 취업. 연소자는 이제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래서 연소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소자 증명서가 필요한 쪽, 이제 만 18세 미만이죠. 15세에서 만 15세에서 18세까지. 그 다음에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게 있어요. 네, 만 13세에서 만 15세까지를. 그래서 만 15세 이상이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연소자 증명서라는 게 필요하다. 연소자 증명서는 뭐냐면 가족 관계 증명 서류와 그 다음에 친권자나 혹은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가 필요해요. 이게 연소자 증명 서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고등학생이나 혹은 대학교 들어갔어도 만 18세가 넘어가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실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에 갔는데 저 근로자 몇 살이냐 했을 때 만 18세가 안 되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럼 없으면 사실은 사업주가 행정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안 되면 연소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만 15세 미만은 또 절대로 일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 13세에서 또 만 15세까지는 취직 인허증이라 해가지고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거예요.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거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쪽에서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급해주면 만 13세에서 만 15세의 청소년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3세 이하도 가능한 분야가 있어요. 그게 공연 예술 분야입니다. 만 13세 이하라도 공연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취직 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취직 인허증 받을 수 있어요. 만 13세 이하라면 여기도 취직 인허증을 받고 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연소자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에서 미성년자라도 일을 하게 되면 임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령하고요. 본인이 수령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도 본인이 체결합니다. 단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런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여기에 더해서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 경우만 해지할 수 있고,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된 경우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근로계약 체결하고 본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그러니까 둘 합쳐서 임산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거나 유해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18세 이상의 여성을 일항에 따라 보건상 위험한 사업 또는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 불임을 유발하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여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갱내 근로도 금지한다. 여기서 갱이라는 것은 갱도. 여러분들 그 석탄을 캐기 위해서 지하에 들어가면 그 땅굴을 파놨잖아요. 그것을 갱도라고 표현해요. 그 안에서를 갱내라고 표현한 거죠. 그 안에서 일하는 갱내 근로. 그래서 여성과 연소자에 대해서는 갱내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원칙적으로. 그러나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일시적으로 보건이나 의료 또는 복지 업무로 가거나 뭐 방송이나 신문 출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나 취재 때문에 간다든가, 그 다음에 조사 때문에 간다든가, 관리 감독 때문에 간다든가, 이러한 혹은 뭐 실습 업무 때문에 잠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장기 근로하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허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성과 연소자라도. 그 다음에 임산부와 연소자 보호에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게 야간 근로 시간대입니다. 야간 근로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동의. 협의 혹은 협의와 동의는 좀 다릅니다. 협의는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는 거고, 동의는 반드시 yes라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할래?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할게요. 이게 동의인 거예요. 예, 근로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조했을 때 동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에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게 휴가를 줘야 된다라는 거지 유급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급 휴가입니다. 무급.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에서 공제해도 된다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일부 회사에서는 예전에 생리휴가를 유급 처리로 하는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유급을 한다. 그건 상관없어요. 법에서는 최소한의 한도를 정한 거고, 그보다 회사에서 더 잘해준다. 그건 노타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에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유급이라고 했으니까 오전 30분, 오후에 30분씩 아이를 위해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산부 보호, 출산 전후 휴가. 예, 출산 전후 휴가. 여러분들 요게 이제 그 다둥이 때문에 좀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한 아이를 임신하든 쌍둥이 이상을 임신하든 똑같이 90일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뭐 그 TV 프로그램에 그 삼둥이가 나와서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아니면 쌍둥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어쨌든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아이 이상을 임신을 하게 되면 120일을 줘요. 예전엔 무조건 다 90일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자, 출산 전후 휴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여성이 출산과 전과 후를 통합하여 90일간의 이게 이제 다둥이일 경우는 120일로 변한다 그랬죠. 12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90일이었는데 이게 다둥이라고 표현하죠. 다둥이.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이다 그러면 임신 초기에는 근데 요즘 잘 알잖아요. 임신하게 되면 하나인지 쌍둥이인지 삼둥이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진단서 떼가면 되니까 그렇게 휴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90일 중에서 90일을 쓰는 사람이라면 산후가 45일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120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산후가 60일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산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5월 15일 날 출산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 5월 15일 이전에 45일, 그 다음에 5월 15일 이후 45일, 90일 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한 날로부터 그 이후에 45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금 써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0일 중에서 30일만 앞에 쓰고 나머지 60일을 뒤에 써도 상관없는 거고요. 어쨌든 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일짜리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던 사람인데 아이가 늦게 나왔어. 20일 날 나왔어. 5일이 늦었어. 그러면 이미 내가 앞전에 45일을 썼단 말이야. 그럼 90일이니까 나머지 45일을 쓰는데 산 후가 40일이 돼버린 거죠. 산전이 50일이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산전에 50일 중에서 5일을 무급 처리하거나 해서 어쨌든 산 후에 45일이 확보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5월 20일부터 45일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전에 5일은 그냥 무급 처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 날짜는 월급이 안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산 후에 45일이 확보가 돼야 된다. 예, 다둥이일 경우엔 60일이죠. 그렇게 확보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 사용할 수도 있다. 분할 사용. 꼭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라도 훨씬 전이라도 분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33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박스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다든가 혹은 출산하는 시기의 연령이 만 40세를 넘었다든가 의사가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뭐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어느 때라도 이 90일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산 후가 45일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45일을 나머지 초중기 때 언제라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지금 박스에 나온 경우라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사산한 분도 쓸 수 있다. 유사산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그 유산한 그 날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4주 뒤에 아니 뭐 5주를 임신한 5주 뒤에 사산했다. 혹은 10주 뒤에 사산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날짜에 따라서 조금 휴가 일수는 좀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사산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지 인공 중절 수술 있죠. 인공 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인위적으로 아이를 떼었을 경우라는 거죠. 그럴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이 출산 전후 휴가는. 그 다음에 최초 60일은 유급 처리해 줘야 돼요. 최초 60일. 60일은 유급 처리해 줘라. 이게 그 다둥이일 경우에는 75일입니다. 75일. 그죠? 예. 이게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 90일 갖고만 따질 때는 간단해졌었는데 이게 다둥이가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어쨌든 최초 60일은 회사 입장에선 유급 처리해 주라는 게 90일 중에서 60일은 회사에서 월급 다 주라는 얘기예요. 유급 처리해 주라는 얘기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동그라미 5번을 좀 볼까요?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그래서
임신 12주에서 36주 사이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하루 2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해줘야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임신을 해가지고 힘들어. 회사 생활하는 게. 그러면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6시간만 일하고 나 퇴근하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임신한 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했을 때는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내내가 아니라 12주 이내, 임신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신해서 여기가 출산한 날까지 다 그러면 여기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요쪽 초기나 후기 쪽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여성들은 신청해도 단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그거. 그다음에 다만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을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은 깎아서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는 그 신청 절차나 방법은 대통령이 명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4년 9월부터 그 다음에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아직 이거를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2016년 3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은 태아 검진 시간 허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그 태아를 검진하기 위해서 병원 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 병원에 가는 검진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줘야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소자보, 이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취직인허증, 그 다음에 연소자 증명서, 그 다음에 근로시간은 하루에 7시간,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상. 사실은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거의 사문화된 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다치면 어디서 거의 처리를 하냐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여러분들 짧게 얘기하는 산재에서 처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회사에서 할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산재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산재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건 산재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럴 때 사용자가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의 얘기를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재해보상. 그래서 첫 번째 요양보상은 말 그대로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업무상이죠. 업무상.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사용자가 지불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보상이라는 것도 있다. 일시보상은 이 질병 사고로 치료를 받는데 2년이 경과해도 완치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마냥 회사에서는 치료비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341분 평균 임금입니다. 여기서 하는 재해보상은 다 평균 임금이에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1341분을
한꺼번에 일시에 지급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보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의 이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취업 보상과 장애 보상. 네. 취업 보상은 여러분들 이제 다쳐서 병원에 있다. 그럼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못 하는 동안에 회사에서 너 일 안 했으니까 임금 안 줘. 이렇게 하면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더라도 그 취업한 기간에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취업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 보상. 예, 장애를 입게 되면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애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근로자가 중대한 근로자의 중대 과실에 의해서 다쳐서 뭐 치료받는 경우라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근로자의 중대 과실이라면 이 경우는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족 보상과 장의비. 예, 치료를 받다 사망하든 그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 그 유족에게 평균 임금의 1001분을 유족 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91분을 장례비로 쓰라고 장의비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대신 이런 1341분 혹은 1001분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된다. 그러면 분할 보상도 가능하다.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줘도 된다. 딱 한 번에 주지 않고 1년에 걸쳐서라면 분할해서 지급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재해보상의 그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재해를 입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재해보상의 예외. 이건 굳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임금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쪽에서도 그 연대 보상해 준다 그랬지만,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원청이 그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 그래서 고용보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보상도 원청이 이 하도급 업체들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좀 책임을 져줘. 이런 뜻으로. 그래서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대요.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청이 그 사용자로 봐줘서 이 재해보상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업규칙 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은 모든 회사가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사규라고 얘기하죠. 사규. 사규. 회사의 규정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취업규칙은 사규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헌법. 국가에 있어서 헌법. 그죠? 그래서 이건 상시 10명 이상인 회사에서만 이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하면 돼요. 회사가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네. 대신 제정이나 혹은 개정할 때 그냥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제정이나 개정이 근로자에게, 제정은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개정할 때, 개정시. 네.
개정시 변경할 때죠.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과반수 이상의. 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에요. 이거 반드시.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재 338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취업 규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뭐냐? 회사의 규정집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임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퇴직이라든가 혹은 뭐 휴가, 그 다음에 각종 뭐 포상이라든가 징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에게, 그게 없을 때는 그냥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라. 동의. 찬성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많다 그럼 변경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뉴스를 자주 보셔야 되는데, 이런 쪽에는 임금 피크제에 관련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는 그냥 사용자가 거의 알아서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꾼다라는 거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바꿔가다 보면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다음에 취업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제재 규정을 정할 때 감급이라는 거, 감봉이죠. 여러분들 보통 감급 혹은 감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감봉 규정을 정할 때는 1회 금액이 일당에 그냥 보통 그냥 일당에 50%를 넘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총액이 임금의 1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급이라는 혹은 감봉이라는 징계는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 총 임금의 어떤 10%를 넘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뭐 승진이나 뭐 인사고과나 이런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자, 취업규칙이 회사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회사가 설립돼서 취업규칙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거에 의해서 근로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겠죠. 개별적으로. 근데 회사가 노조가 생겼어. 그래서 사용자와 단체 교섭이라는 걸 하겠죠. 단체 교섭. 그래서 훨씬 더 노조가 많은 것들을 얻어냈어. 그러면 이미 취업규칙에 있거나 근로계약에 있는 걸 얻어내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세요 라고 해서 얻어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결국은 취업규칙보다 우위에 있는 게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합의가 돼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단체 협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보다 우위에 있는 게 단체 협약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르게 취업규칙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체 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있는 것처럼 취업규칙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취업규칙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정상적인 급여를 주는 걸로 돼 있다. 근데 나만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출근하게 하고 정상적인 급여를 주는 걸로 돼 있다.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다음에 기숙사 및 근로감독관. 그래서 기숙사는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는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기숙사 규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뭐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기상 시간이라든가 뭐 식사 시간이 뭐 식사에 관한 거리라든가 안전 보건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은 이제 노동부에서 회사에 대해서 근로감독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법경찰의 권한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근로기준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에 부속 건물에 인검하고 임시적으로 검문 검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사로서 근로감독관인 사람이거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하는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검진 시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신분증명서와 인검 또는 검진 지령서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내가 근로감독관이니까 당신 회사의 근로자를 검진하겠다. 이렇게 자기 신분증명서나 혹은 그런 검진 지령서 그런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수행.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이거 근로기준법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인데 하나 오타가 났네요.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근로감독관이 경찰관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사법경찰관 행사자의 제한.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인검이나 서류의 제출, 신문 등의 수사는 검사예요.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때는 근로감독관이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를 감독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그때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는. 자, 이렇게 해서 제 1장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1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해고예요. 해고. 그래서 해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해고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해고도 있고, 그 다음에 징계해고도 있죠. 그런 해고도. 그 다음에 정리해고의 요건. 그죠?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든가, 혹은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M&A는 그 정리해고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위험해서 M&A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고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협의가. 그러한 부분들, 해고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고하는 경우 있었죠. 예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 그거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있었죠. 그런 부분들. 그런 해고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여성보호예요. 여성보호.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임금.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요것으로 계산되어지는 경우, 그래서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어지는 거 5가지죠. 반드시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죠? 연, 휴, 재, 태, 감이다. 네. 연차 수당 사용 시 요거는 통상 임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박쥐라고 그랬어요. 박쥐. 휴업 수당, 재보상 수당, 퇴직금 계산 시, 감급 시, 요때는 반드시 평균 임금으로 사용되어진다. 이렇지 않고 다른 경우에 평균 임금으로 준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신경 써서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